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진혜수입니다. 먼저 이 컨퍼런스의 주최자의 한 명으로서 이 컨퍼런스에서 발표해 주신 발표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한 효율적 안전 관리 방안입니다. 100% 안전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근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도가 높아질수록 비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에서 안전을 좀 무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비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위험 분석을 통해서 안전 활동을 하고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요새 보면은 전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굉장히 익숙해진 것들이 많은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뭐 확진자라든지 자가격리라든가 뭐 마스크, 그전에 뭐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아도 잘 쓰지 않은 마스크를 모든 국민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더 잘 알고 계실 거며 아마 매일 확진자 수를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PPT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월 16일 당시 코로나 확진자가 한 4천만 명 정도 됐는데요. 어제 날짜로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6,3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50% 증가가 됐고요. 굉장히 코로나가 급속한 상태로 퍼지는 지금 재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 외에도 우리의 생활에서 크고 작은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보잉 747 맥스 사고인데요. 이 사고는 2018년과 2019년에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 항공이 추락한 사건으로 소프트웨어, 항공기의 운항을 조절하는 소프트웨어 MCAS의 고장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의 에러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조종사가 이 소프트웨어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조정하지 못하여 좀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위험과 안전에 대해서 좀 정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민상윤 협회장님께서 위험과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WEF라는 세계 경제 포럼에 보면 2020년 리스크 리포트를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 리포트에서 보면 위험의 분류를 5가지로 나누고 있으며 가장 임팩트도 크고 그리고 많이 발생하는 위험으로 환경적인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적인 위험은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임팩트가 크고 빈도수가 큰 게 기술적 재난입니다. 이 기술적 재난은 기술의 미비나 인간의 그런 오류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정보 시스템의 파괴나 그리고 사이버 어택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기술적으로 인한 그런 사고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안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재난안전법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위험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자연재난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하기 어려운 그런 자연재해로부터 일어나는 것으로 홍수나 뭐 산불, 태풍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재난은 인간이 잘못하는 것들이나 기술의 미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인데요. 예제로는 시설의 파괴나 붕괴, 그리고 교통사고, 감염병, 그리고 기반시설의 마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그 자연 재난보다 사회 재난이 증가하는 속도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대비 2019년도를 보면 사회 재난이 한 400% 정도 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42가지로 사회 재난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재난을 보면은 아직 소프트웨어 재난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소프트웨어에 인한 그런 사고들을 고려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 민상윤 대표님은 그 학술적으로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그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보면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부터 침입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 기능의 미비나 내부적 오류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방지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인한 사고를 예제를 보면 자동차나 항공, 철도, 로봇 등 모든 분야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소프트웨어 안전을 좀 준비하는 게 미비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를 들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서 소프트웨어 관련 사고의 발생 초기라는 점입니다. 아직은 그 소프트웨어 인한 사고를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그 지금 자율주행차 사고가 우버나 뭐 구글이나 그리고 테슬라 같은 데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직은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운행하는 자동차가 모두 자율주행차로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노약자들의 그 사망 원인의 높은 순위를 보면 거의 병이 그 사고 사망의 원인인데요. 그 그 노령자들보다 좀 건강한, 비교적으로 건강한 10대 그 사망 원인 첫 번째가 교통사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지금의 자동차처럼 그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돼서 한다면 이런 소프트웨어로 인한 사고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이 시스템 안전에 일부러 포함돼서 소프트웨어 안전이 좀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2014년에 그 지하철 2호선 왕십리선 사고의 경우 이제 지하철 2대가 이제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난데요.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제 시스템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원인을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을 준비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뭐 전문가도 부족하고 뭐 기술도 부족한 그런 점들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비용을 좀 적절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분석하고 그 위험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을 적절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부터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용이 산출되느냐, 그것을 이제 자연재해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그림에 나타나는 사진은 7월에 중국에서 일어난 홍수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런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댐을 건설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댐을 건설할 때는 어디에 그리고 얼마나 그 넓이는 어느 정도 되고 높이는 어느 정도 되고 뭐 두께는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안전도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이제 자연의 비의 뭐 양이라든가 어느 정도 그 비가 지속되느냐에 대한 그런 위험 요소에 의해서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 요소에 따라서 댐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고 그런 데에 따라서 비용이 변화하게 되죠. 그런 똑같은 활동들을 그 시스템 안전에서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국제 표준을 보면서 어떻게 위험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등급을 결정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ALARP라고 해서 그 IEC 61508 전기 전자 국제 표준에서 그
나오는 그림인데요. 지금 역삼각형이 있고 그 삼각형의 너비 부분이 위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빨간 그 사다리꼴 부분의 윗부분은 위험이 아주 큰 부분이죠. 이 부분의 위험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므로 발생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 역삼각형 그 사다리꼴 밑에 있는 그 역삼각형의 부분은 매우 안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 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그 안전이 아주 안전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안전이라고 해서 이 사다리꼴 부분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술 발달이 아무리 돼 있어도 그 밑에 있는 그 역삼각형 부분까지 안전을 내릴 수 없는 그런 그 결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안전을 확보하는 비용 대비 그 안전하게 되는 비율이 너무 작아서 이제 그 밑에 안전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허용할 만한 그런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IEC 61508에서는 이제 안전 등급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대개 그 국제 표준에서는 안전 등급을 나누는 방법을 그 그러니까는 얼마나 사건이 자주 일어나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 피해가 크느냐에 따라서 그 안전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그 캐타스트로피, 굉장히 큰 재앙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런 상태에서 빈번히 이제 그 사고가 난다 하면은 그 클래스 1에 해당되고요. 이러한 상태는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뭐 사례에서 그 그러니까 위험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사고가 일어나기 어려운 때에는 그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 활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클래스 4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클래스 2와 3의 등급은 어느 정도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 활동이 필요한 그런 클래스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에 의해서 그 CL 등급을 정하게 되는데요. CL 4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고 이 CL 등급이 위험이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더 많은 안전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정형 설계나 검증 대행 활동은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구현하기도 어려운데요.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거의 구현이 힘듭니다. 그 포 상태에서는 이런 그 정형 디자인, 그러니까는 포멀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고요. 실원 상태에서는 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안전표준은 그 IEC 61508 이외에 다른 뭐 항공이나 철도, 자동차 등의 안전 표준이 있고요. 그 미국이나 유럽 등 안전 선진국에서는 이 안전 표준을 지키고 검증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각의 안전 표준들도 등급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IEC 62508은 실 1번부터 4번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의 경우는 A실 A부터 D까지 있고 뭐 항공의 경우는 뭐 레벨 A부터 E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숫자로 표현하거나 뭐 알파벳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이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D고 그리고 항공 같은 경우는 A인데요. 뭐 이런 표현 방법은 틀려도 이런 등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위험의 빈도와 그 사고의 심각성에 의해서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안전 등급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안전 등급은 어떻게 결정하냐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은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그 시스템 안전 등급과 동일하게 소프트웨어 안전 등급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뭐 자동차나 철도, 그 항공 등 대부분의 안전 표준에서 좀 차용하는 방법인데요. 그 소프트웨어 안전이 시스템 안전과 같은 등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어느 정도 안전에 그 영향을 미칠 때 그 시스템 등급과 소프트웨어 등급을 동일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 하드웨어의 사고 심각성과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특성을 조금 가미한 그런 결정 방법인데요. 그 소프트웨어 특성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자율적이냐, 그리고 자율적이라도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그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느냐, 또는 그 이제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을 제어하지는 않지만 그 정보 자체가 안전에 관련된 정보이냐에 따라서 그 등급을 나누게 되고, 그거와 그 다음에 그 재난의 피해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국방 표준이나 나사 표준에서 사용하는데요. 소프트웨어 안전 등급을 1에서 5등급으로 나누고, 제일 높은 소프트웨어 1등급에서는 소프트웨어 그 모든 개발 단계, 뭐 요구사항 설계, 그다음에 코드, 그다음에 코드 개발, 그리고 뭐 테스트 모든 단계에서 안전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전이 가장 낮은 4단계에서는 안전 테스트만 수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소프트웨어 특성을 많이 활용하는 거는 여러분도 좀 아시겠지만, 국방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온 거고요. 그런 예제 중에 하나도 여러분이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 인터넷 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 국방에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 만든 알파넷에서 나왔다는 것도 소프트웨어를 국방에서 많이 쓸 수 있다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은 그 소프트웨어로만 그 안전 등급을 정하는데요. 그 이제 소프트웨어가 위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외부 요인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느냐, 그리고 피해가 어느 정도 가느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등급을 A, B, C로 나누는 의료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그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안전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프로세서를 보면 맨 앞에 소프트웨어 안전 분석 부분이 있고요. 이 분석 결과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을 그 요구 분석, 그리고 설계, 코딩, 테스트까지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 표준에서는 그 각각의 그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안전 활동을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국제 표준은 모든 개발 단계에서 안전 활동을 하기는 하나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전 활동의 그 범위가 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소프트웨어 안전의 정의와 그리고 소프트웨어 안전이 왜 지켜지지 않느냐, 그리고 소프트웨어 국제 표준에서 그 안전의 등급을 정하거나 소프트웨어 안전 등급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내에서는 어떻게 안전 관리를 하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그 재난안전법 26조에 보면 국가 기반 시설 관리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여기 제목에는 국가 핵심 기반이라고 돼 있는데, 그 재난안전법에서 국가 기반 시설을 국가 핵심 기반이라고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기반 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그 국가 기반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국가 기반 시설을 지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위험 평가를 한 후에 그 위험 평가에 따라서 그 안전 관리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근데 국가 기반 시설의 위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 이것은 좀 국제 표준과 유사한 방법인데요. 그 발생 가능성과 피해 규모에 따라서 그 위험도 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좀 특이할 만한 사건은, 여기는 인적 경제적 피해도 얘기를 하지만 그 국가 기반 시설의 경우에는 사회적 피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에 따라 불안을 느끼는 게 굉장히 다르고 사회에 따라 좀 불안을 느끼는 그런 방법들이 틀리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반 시설에는 좀 적용을 해야 돼서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안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12월 10일 날 그 시행할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소프트웨어 안전의 정의와 소프트웨어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0조와 31조에 소프트웨어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을 진흥하느냐에 대한 조항이 들어갔고요.
그 30조에 보면 소프트웨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고시를 올려놓고 좀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현황은 지금 새로 그 법 안에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고 그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이 고시가 이제 시행됨에 따라서 굉장히 안전 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산업도 좀 발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고시 안에는 일단 그 소프트웨어 안전 등급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이제 좀 고시가 좀 활성화되면 그런 문제도 좀 생각해서 비용 문제를 좀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소프트웨어 안전 증진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발표 첫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안전이 왜 잘 준비가 되지 않느냐에 대한 원인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제 원인의 첫 번째로 그 소프트웨어 사고가 발생 초기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 코로나 지금 사태를 당했을 때 지금 K 방역이라고 뭐 얘기할 만큼 코로나 대비를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미리 잘 대비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외국의 뭐 어느 나라라고 지정해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좀 그 대응을 못해서 지금 사망자도 많고 확진자 수도 많은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안전도 지금 현재에는 소프트웨어 사고도 현재에는 그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그 국민들이 이것에 대한 좀 중요성을 인지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문화를 강화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사고에 대해서는 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안전 문화의 강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안전이 시스템 안전에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에서는 이거는 좀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 이제 원인을 보자면 사실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도 그 소프트웨어는 지금 그 하드웨어와 분리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뭐 윈도우 같은 경우를 보면 OS가 이제 통일돼서 쓰고 있죠. 하드웨어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나 항공 등의 OS도 만약에 이제 그런 시스템에 독립하여 좀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서 분리되고 그 소프트웨어 안전도 그런 그 하드웨어의 안전에서 분리해서 이제 독립 산업화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 안전 전문가의 부족이나 소프트웨어 안전 기술 미성숙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면 뭐 맨날 매치를 해도 좀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비용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에 이제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소프트웨어 안전 등급을 위험에 따라서 정하고,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안전 활동을 그 등급에 따라서 이제 하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소프트웨어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안전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뭐 제가 한 발표에 대해서 좀 뭐 코멘트가 있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 바라고요. 저는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 그 홈페이지에 가면 저희 연락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